수천 킬로미터를 날갯짓하며 이동하는 철새처럼 인류에게도 이주는 생존을 위한 운명이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이주자는 2억 8,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전쟁이나 정치적 탄압 때문에 강제 이주한 사람과 꿈과 미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유롭게 이주를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의 이주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0월 23일은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 등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고요. 저에게는 북한이 고향이신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 성함은 우선 최규자 희자시고요.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군. 한국에 오신 게 1.4.5태 때 그 미군 함정 타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그래서 정착하신 곳이 거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할머니가 매일 북한 얘기를 한 번씩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평소에 생각들을 좀 적어 놓으신 그 일기장 같은 걸 보게 됐는데 정말 구구절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글들이 적혀 있어서 이거를 좀 많이 들어드릴 걸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이거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좀 오래오래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가 1번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산가족이라는 것도 대가 끊겨가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향을 그리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기를 바라면서 그냥 귀향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좀 소박하게 진짜 진심을 담는 딱 두 글자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운 할머니. 북에 두고 온 두 여동생을 끝내 만나지 못한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또 무거워집니다. 북녘과 가까운 곳에 할머니는 잠들어 계십니다. 서울에서 차로 30분 정도 달리면 할머니가 계신 경기도 파주의 한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할머니 같은 실향민의 망향의 한을 위로하고 죽어서도 통일을 염원하는 실향민의 안식처가 이렇게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 땅을 밟으셨을까요? 여전히 할머니 같은 아픔을 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사연을 만나러 갑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국제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고 한반도엔 감격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은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찰나의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 북에서 남으로, 또 토지개혁의 희망을 품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후 북쪽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남쪽엔 좌우 이념 대립과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남북의 공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광복을 했는데 완전한 광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저희를 분할 통치하게 되면서 각각 다른 체제와 이념을 심어주게 됐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곧 죽어도 하나의 정부를 지지한다.
김일성, 김두봉 이런 김씨 당시 북한의 대표들을 만나서 그 남북 연석 회의라는 걸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라는 데에서는 이 정부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그리고 권력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일성과 합의가 안 돼요. 결국 이 합의도 무산이 됐고 김구 선생이 했던 노력도 이제 결국엔 결렬이 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각각 1948년 8월, 9월 정부가 이제 설립되게 된 겁니다. 결국 남과 북 각각의 독립정부는 분단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기밀 문서가 해제되었고 그 기밀 문서에 따른다면 북한 김일성이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서 남한을 침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때부터 한반도의 공산화, 공산주의로 정치체제가 구성되어야만 북한 체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전 재산을 두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부모 형제와 생이별하는 이산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저희 부친은 평안북도 용천군 쌍기리에 주소를 둔 1914년생이시고 남한에 피난 내려와 1982년도 돌아가셨습니다. 북쪽에는 5남 2녀의 형제들이 있고 부모는 그 당시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희 집은 대대로 북한 그 당시 1950년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약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국은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보면 부르주아지요. 그래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집이었는데 6.25 전쟁이 나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돼서 북진을 하는 국군이 제일 먼저 압록강 삭주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부친이 그 국군들의 숙식을 도와주고 식량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으로서는 저희 부친이 반동이지요. 반동으로 몰려서 당장 잡혀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에 혼자 야밤에 가족과 모든 사람을 버려두고 남쪽으로 홀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1950년생으로 6.25 동란 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평안북도 영병군인데요. 평안북도 영병군은 진달래의 고장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고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종의 학점 같은 게 많아서 거기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들이 되셔서 대거 남한으로 오셨고 특히 6.25 전쟁 이후에 중공군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사후퇴라고 하는 비극적인 그런 상태에서 저희 가족들도 남한으로 피난 와서 오늘날까지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님의 형제가 6형제예요. 근데 그분 중에서 다 못 오시고 아버님만 오셨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사례가 있다시피 잠깐 왔다가 돌아가겠다 했던 것이 지금 75년이나 된 것이죠. 6.25 전쟁 당시 한반도 총인구는 약 3천만 명. 그중 전쟁으로 남한의 피난민 280만 명,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피난민도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중국군의 참전으로 연합군과 국군이 밀려나면서 흥남 철수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흥남부두에선 10만여 명의 북한 주민이 필사적인 탈출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북한 주민이 남한행을 택했을까요?
북한에서는 종교인, 지식인, 자본가, 지주들은 혁명화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숙청의 대상이 되었죠. 재산을 빼앗기고 공산주의 외에는 다른 사상과 이념, 종교를 가질 수 없는 자유가 말살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공산주의에서 살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선택하여 우리 한국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맨몸으로 온 피란살이는 서럽고도 고단한 가시밭길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모친은 고향이 원산이었어요, 원래. 근데 거기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남편이 폭격을 맞고 즉사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친은 그 당시 딸 둘, 1살짜리, 3살짜리 딸 둘을 들쳐업고 서울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한강변에서 딸 둘이 굶어 죽었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저희 부친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부친도 이렇게 아는 분도 없고 돈도 없고 아주 힘들죠. 그래서 동대문에서 길가에 포목상을 처음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그때 피난 이후에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그 피난민들이 이 동대문 시장에서 많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또 만나고 이제 그런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쨌든 그 일제시대 때 일본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고 또 나름 영어도 하시는 가운데에서 있다 보니까 남한에 오셔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경찰관 퇴직하신 다음에는 동대문에서 봉제 사업도 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운수 사업도 하시고 했는데 좀 잘 안 되시는지 몰라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덩달아서 어린 나이지만은 좀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단칸반 생활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김인철 씨 아버지는 살아생전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일부러 하지 않으셨는데요. 혹시나 북에 있는 가족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인철 씨는 아버지 형제들의 자손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산가족 상봉 신청이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요즘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내가 미룰 수 없다. 나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전자 검사도 해놨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도 해서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통일부에 그냥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에 대한 마음 또 애착심 이런 거는 유별나다고 하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남북이 좀 화해 무드가 돼서 좀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꿈에서라도 만날까. 6.25 전쟁은 피 맺힌 사연의 수백만 이산가족을 기약 없는 그리움의 길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년의 긴 세월 동안 이산가족 생존자는 3만 5천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존자의 평균 나이도 80세 이상 고령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전쟁은 이미 세상을 뜬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그 이제 나이인데 저희 부친은 69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때 어떤 거 간절한 그런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이제 더 진하게 이해를 하지요. 만나고 싶은 참 가족을 못 만난다. 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절절한 게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가시고 그랬던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참 힘드셨겠다. 때로 하여튼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1999년도에 74밖에 안 되시는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폐암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효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못 가진 거를 저는 매일 자주 후회를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저라도 그래서 애양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그 아픔은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란 속에서 생존을 위해 떠났던 길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다면 굶주림의 공포를 피해 스스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주가 있습니다.